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예, 이제 진짜 여름인 것 같습니다. 불쾌지수도 상당히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여름에 불쾌지수 올라갈 때 가뜩이나 요새 묻지마 범죄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좀 서로를 위해서 어느 정도 배려하는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운전대 잡고 계실 텐데 이 운전할 때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 더울 때일수록 여러분 꼭 좀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히든텍에서 택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택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아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당천관계, 국회와의 관계를 풀어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국회 경험이 풍부한 분이라 국회를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할 가교 역할 수행하기는 어렵다. 노골적인 친박 일자리 창출이라 평가할 만하다. 김지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에 발탁된 데 대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의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린 건데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라는 자리는 문자 그대로 대통령의 비서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장관하고는 다르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 대통령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나친 언급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의 동무대 아닌가. 천정배 대표도 김한길 전 의원도 힘을 잃었다. 초선인 김경진 의원이 의원들이 지도부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며 한 얘기입니다. 이 초선인 김경진 의원의 이런 발언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 한나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전신이죠. 한나라당 내에는 남원정, 그러니까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의원과 같은 초재선 소장파 의원들이 개혁을 외쳤습니다만 18대 19대에는 이런 초선 의원들을 볼 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20대에는 자기 소리를 내주라는 초선들이 눈치 안 보고 정치판을 바꾸는 노력을 좀 봤으면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초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발언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용역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얼마 전 벌어진 구의역 사고 대책을 보고하며 한 얘기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질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좀 더 일찍 이런 문제에 대응했더라면 성실한 젊은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정치권의 전형적인 행태인 뒷북 대응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사고 전에는 이런 문제를 몰랐는지 아니면 알았지만 관행이어서 놔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몰라도 문제, 그냥 놔뒀어도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작년에 이루어진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그 4조 2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예. 이것과 관련해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현 정권의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다, 이렇게 폭로를 지금 하고 있어서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자회사의 최고 경영자, 감사, 사회이사 등에 대한 인사와 관련돼서 청와대가 3분의 1 가져가고 금융당국이 3분의 1 가져가고 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행한 인사권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3년 4월 KDB그룹 회장으로 임명이 되었고요. 3년 가까이 산업은행을 이끌다 지난 2월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부총재로 발탁돼서 현재 베이징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현지에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예.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국책은행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다,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금융계의 관치 실상을 노골적으로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이번 인터뷰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지원에 대해서 지난해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영 금융위원장, 진웅석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던, 정부 결정했고 그걸 전달받았다는 거죠. 당시 정부와는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최대 주주인 수출입은행이 얼마씩 돈 부담해야 된다, 미리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고요. 채권 비율대로 지원하자라고 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수출입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 크게 떨어지니까 정부가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더 많이 지원하도록, 그러니까 채권 비율은 53대 22였지만 최종 지원 금액은 산업은행이 2조 6천억 원, 수협이 수출입은행이 1조 6천억 원으로 결정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홍기택 전 회장이 얘기하니까 당사자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건 홍 전 회장의 일방적 주장이다. 그리고 최경환 전 부총리 측은 이제 이건 산업은행과 금융위가 협의해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임종영 금융위원장도 산업은행과 내가 같이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안정범 정책조정수석은 연락 자체가 안 되고요. 청와대에는 이 부분은 합의해서 결정한 거지 청와대에서 시켜서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전 회장의 이런 발언에
모두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쪽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고 다른 쪽은 그렇죠.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한쪽 얘기만 너무 듣고 이게 이런가라고 판단을 하기는 좀 아직은 너무 이른 상황이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진해운 주가가 폭락할 거라는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주식을 팔아치워서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을 했죠. 예, 그래서 16시간 동안 조사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최 회장과 장녀, 차녀는 한진해운 자유협약 신청 소식이 알려져서 주가가 폭락하기 전인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약 27억 원 규모의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 7,927주를 모두 팔아치우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 같은 달 20일 장 마감 후 자율협약을 신청했고 최 회장 일가는 이 과정에서 주식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최 전 회장 측이 피한 손실이 약 10억 원 정도 간다. 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합쳤는데 1,8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10억 원 가량 손실을 피했다는데 사람 판단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지금 예. 지난달 11일에 최 회장 자택, 최 회장의 휴대폰도 압수했대요. 예. 그리고 한진해운 본사 등 압수수색해서 컴퓨터, 일반 하드디스크, 서류 다 확보해서 검찰이 이제 분석했다고 하고요. 3일 회계법인 관련자 조사를 위해서 산업은행 강북구 지검과 이 사무실, 거주지 4곳도 압수수색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최 전 회장이 주식을 팔기 전에 한진해운 실사기관 3일 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 전화통화를 좀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 2일과 3일 안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최 전 회장의 관련 정보를 줬는지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문제는 안 회장 조사 내용과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통해서 최 전 회장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는지에 대해서 집중 추구를 한 겁니다. 여전히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상속세 납부를 위한 주식정리였다. 끝까지 완강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최 전 회장 측은 이제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주식을 팔아치운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수사가 하루빨리 진행이 돼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글이 애플을 제치고 밀워드 브라운이 선정한 가장 가치 있는 글로벌 브랜드 1위를 탈환했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 브랜드 컨설팅에서 밀워드 브라운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예. 여기서 이제 발표한 건데요. 구글이 작년보다 가치가 32% 증가한 2,290억 달러로 정상에 올랐다라는 거죠. 예. 이 지속적인 혁신과 광고 수입 증가, 클라우드 사업 성장으로 1위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지난해 1위였던 애플은 가치가 8% 감소하면서 2,280억 달러로 2위를 마크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위, 페이스북과 아마존 각각 5위와 7위로 10위 안에 처음 진입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능력이 있다,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창출하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아마존이 1시간 배송 시스템으로 다른 소매업체 압박하면서 오히려 이제 물류 사업으로 진출을 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크게 잘 받았고요. 페이스북은 재난경보 같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는데 이런 혁신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수단으로서 중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삼성이 194억 9천만 달러로 48위고요. 중국이 100위권에 포함된 중국이 15개랍니다. 중국 기업이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1개 더 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고 하고요. 텐센트가 11위라고 하고요. 그렇게 중국의 굉장히 약진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2018년에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2019년에는 광주에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그죠? 예. 근데 국제수영연맹이 우리 정부에 보증을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보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대 보증서란 얘기는 아닐 거고. 예? 예. 이 국제수영연맹 FINA가 이 문화체육부 장관과 1차관에게 일종의 이 경고성 이메일 서한을 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부 지원이 미흡하면은 대회 개최를 취소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이 대회 예산과 마케팅, 홍보 계획, 이 경기장 시설 확정, 조직위 사무총장 임명 등에 대해서 즉각적인 보장을 하지 않으면 개최도시 협약에 따라서 대회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광주시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를 잘하면 될 텐데, 예? 예. 왜 국제수영연맹이 우리 정부에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 광주시가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대로 준비를 잘 해 나가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조직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9일에 이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가 출범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총장이 공석입니다. 예. 사무총장 없이 조직위원회가 출범한 건데요. 이 조직위원장은 윤장현 광주시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상근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사무총장이 이 조직 운영과 대회 준비 FINA와의 협상을 주도하면서 조직위를 통과를 하는데 가뜩이나 수영연맹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수영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상황에서 정작 이 사무총장 없는 조직위원회까지 출범한 것이 결정적으로 이 FINA의 불신을 사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무총장이 그럼 왜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원래는 사무총장 내정자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조직이 출범 직전에 광주시가 갑자기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이 광주 지역의 지역신문에서는 광주시장의 측근 인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가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 이 강훈태 전임 시장이 2013년에 대회 유치할 때 중앙정부가 1억 달러 지원할 거라고 이 허위 보증서를 만들어가지고 이 국무총리의 사인을 위조 난이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져서 문제가 됐던 바로 그 대회거든요. 이제 기억이 납니다. 예. 그 2014년에 인천 아시안게임도 그랬고요. 이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도 유치를 해놓고 돈 없다고 지자체가 버티니까 중앙정부에서 다시 또 이 재정 지원을 해주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자리 놓고 싸우는 거 보면은 참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예, 참 답답하네요. 자, 프로야구 얘기해야죠. 하나가 최고의 이슈 메이커인데 어제 6연승을 달렸어요. 예? 예. 이제 꼴찌 탈출 이게 가능해졌어요. 예? 예,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제 기아를 5대3으로 이기고 6연승 달렸습니다. 한화의 6연승 8년 만이고요. 어제 승리도 극적이었는데 2대3으로 뒤지다가 8회 정근우 선수의 역전 3런 홈런이 터지면서 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하나가 현재 꼴찌거든요. 그런데 8위 KT, 9위 기아와 한 경기 차이고요. 공동 6위 삼성, SK와 3경기 차입니다. 때문에 한화의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하나가 과연 중위권까지 합류할 수 있을지가 프로야구 최고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김성근 감독 얘기도 쭉 들어갔겠네요? 이제 또 이 비난이 찬사로 바뀌겠죠. 그죠? 예. 참, 세상. 근데 우리나라는요, 너무 결과만 가지고 따져요.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참 이런 건 우리 모두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홍신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4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도 덜 생기겠죠. 손쉽게 음식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과일은 씻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훨씬 싱싱함이 오래 가고요. 고기는 한 끼 분량씩 나눠서 구입일자, 고기 부위 메모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무르기 쉬운 채소는 세워서 보관하면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재료를 계획적으로 구입하는 습관을 들여서 처음부터 아예 음식물 쓰레기를 안 만드는 거겠죠. 환경 사랑은 저 가까이, 음식물 쓰레기는 저 멀리.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예, 지금 출근길이 슬슬 마무리되는 시각입니다. 8시 32분 34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 현재도 계속해서 사고 처리 작업이 이어집니다. 마포대교 목간 지점에서 적재물 치우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호대교 이전부터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난지나들목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동작대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는 서행입니다. 인데요. 이후로 여의 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는 구간 정체 감안하셔야겠고, 반대편 공항 쪽으로 가는 길도 올림픽대교부터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전 시간에 비해서 내부 순환로의 교통량 조금 늘었습니다. 강서쪽으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홍지문 터널부터 연희램프 지날 때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도 연희램프 부근 그리고 홍지문 터널 부근에서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갈수록 대학에 입학하게 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대학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작년 대학 구조조정 얘기가 본격화된 이후에 처음으로 자진 폐교하겠다는 대학이 나왔습니다. 남아도는 입학 정원, 부실대학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백성기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백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말이에요. 일단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018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학생들 숫자가 42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해가 2020년 11월이거든요. 예, 2020년. 2020년 참. 예. 그러면은 지금 대학 진학률이 한 80% 좀 안 되죠. 최근에 그것도 더 줄여가지고 한 70% 정도. 그죠. 그렇다면 이게 30만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수능 봤던 학생들이 한 60만 되는데 반으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예. 이래 가지고 이게 대학 구조 조정은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예. 이것이 지금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예. 벌써 사실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 숫자가 2000년에 75만 명이었어요. 예.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줄어들었고. 예. 그래서 대학의 정원이 그동안 한 68만 명까지 2002년까지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지금 줄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이제 많은 대학들이 계속해서 그 미중원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예. 그 미중원 사태가 주로 2년제 전문대학이나 또는 예.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 예. 이런 대학들이 대부분 그 미중원 사태 때문에 이미 몇 개 대학은 문을 닫았고 예. 그래서 이 사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그러면 이제 지방 대학은 다 황폐하고 그렇죠. 서울에 있는 대형 몇 개 대학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좀 질적으로 떨어지는 대학이 좀 문을 닫고 예. 좋은 대학은 살아남고 하는 예. 어떤 그런 어떻게 페어한 예. 그러한 그 대학 구조 개혁이 일어나면 좋은데 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정부까지는 주로 이제 시장에 좀 맡겨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2004년에 대학 구조 개혁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죠. 예. 그래서 대학을 이제 좀 그 질적인 내용을 좀 평가해보고 예. 좋은 대학은 좀 덜 줄이고 아주 문제가 심각한 대학은 폐교 내지 좀 많이 줄이는 그런 기본 그런 계획을 발표해서 지금 1차 작년에 예.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1차 구조개혁 그 기본적인 그런 틀이 발표가 되고 지금 구조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이게 시장 논리로 놔두느냐 아니면 정책 논리로 구조조정을 하느냐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정책 시장 논리로 한다면 지금 총장님께서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일부 대학만 살아남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각 대학이 정원을 줄이면 30% 정도 정원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30%가 아니라 예. 다 평균으로 하면 절반 줄여야 돼요. 절반 아니 근데 제가 그래도 30%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30% 정원 줄여도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등록금 갖고 먹고 사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대학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 이게 정원을 줄이는 게 예. 학생들 입장에서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학생들은 나쁜 거 아니죠. 왜냐면 예. 학생들은 그만큼 선택권이 넓어지고 좋은 대학에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그렇죠. 예. 문제는 대학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지금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너무 많아요. 대학이. 그래서 이제 교수 숫자는 줄이지 않고 학생 숫자만 줄여갈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은 굉장히 앞으로 이제 선진 대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버티질 못하죠, 대학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상당한 재정적인 소요가 필요한데 예. 결국 재정 문제가 되고 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시겠다 하고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그 투자를 할 수 있으려면 뭔가 좋은 대학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고 사회 수요에 맞춰서 그래가지고 대학이 스스로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고 또 그럴 만한 내부적인 어떤 그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별적으로 해줘야지 이걸 모든 대학에다 줘보는 죽도 밥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구조개혁을 통해서 정부가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좀 평가를 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그 객관적인 평가에 기준을 해서 대학 많이 줄일 대학은 줄이고 정말 나쁜 대학은 퇴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살아남는 대학에 대해서는 적절한 재정 보조를 통해서 그래서 대학의 어떤 그 기본적인 구조
교육 여건을 좀 개선해가는 뭐 이런 거를 지금 하자는 것이 이번 구조개혁의 취지입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볼 때는 30% 정도는 대학 망하는 대학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30% 정도는 망하는 대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체 대학 중에? 아니 30%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살아남는 대학이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 큰 대학, 대형 대학 빼고는. 왜냐면 대형 대학은 이제 그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렇지만 지방에 있는 소규모 대학들 이런 대학들은 그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학들.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질적인 내용이나 또는 대학의 어떤 권학 이념이나 봤을 때 지방에 있는 그런 대학들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 대학은 살려야 돼요. 그런 대학이 다 죽어버리면 우리나라 교육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말기 때문에 그런 자태가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일본이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일본의 고등교육이 지금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체를 밟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해서 요는 이제 우리 국민적인 공감대도 필요하고 또 우리 정치권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고 특히 언론에서 많이 좀 도와주셔서 그래서 아무튼 좋은 대학 이런 기회가 이제 그러니까 좋은 대학은 살리고 부실한 대학은 없앤다는 말씀이신데 그죠? 물론이죠. 이 부실한 대학이 의외로 숫자가 많을 거란 얘기죠, 제 얘기는. 네, 부실한 대학이 부실한 대학이라는 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그 대학의 어떤 그 교육적인 면에서 봤을 때 부실하냐 하는 건 그거는 이제 퇴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대학의 어떤 설립 이념이나 지금까지 그 대학이 걸어온 역사나 지방에 지금 상당히 오래된 역사와 전통과 좋은 교육 이념을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 대학들은 살려야 되죠. 근데 그래서 한 몇 % 정도가 구조조정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 전 대학이 사실은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전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 스케일이 워낙 거대하게 오기 때문에 대규모로 오기 때문에 어느 대학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대학은 대신 이제 좋은 대학대로 좀 규모가 크고 그래서 학생을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대학들은 나름대로 이제 조금 절 줄여도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든 대학에 해당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대학 해당은 되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학 구조 개혁법이라는 거 있죠. 이 법인이나 대학이 해산할 때 이 대학 만든 사람한테 재산 일부 돌려주도록 하는 그 법이요. 이거 지금 지난번에 폐기가 됐으니까 아마 정부가 다시 발의하는 모양인데 이런 거 하면은 자진 폐기하는 대학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방대학, 특히 지방의 사립대학들은 그 한계 상황에 부딪힌 대학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대학들은 이제 설립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기의 어떤 설립의 뜻이나 교육의 어떤 정상적인 어떤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폐교를 했으면 하는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은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완전히 알고 싶어 나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그래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길을 터주는 거죠. 길을. 그분들이 투자한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존 같은 것들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백성기 위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영국이 또 브렉시트라고 그러죠. EU를
탈퇴하는 거, 이 문제도 지금 금융시장이 아주 시끄럽게 만드는 요인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6월이 잔인한 금융의 달이 될 것 같은데요. 6월 한 달 동안에 국제금융시장에 3대 악재가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악재는 6월 15일 결정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요. 예.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인상한다면은 신흥국에서 대거로 자본 유출이 나타나면서 국가 부도금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악재는 6월 16일에 결정되는 일본의 양적 완화 결정인데요. 예. 일본이 양적 완화를 다시 양적 완화 돈을 푼다는 거죠. 그렇죠. 돈 찍어낸다는 거. 예, 더 풀기로 결정하면은 국제 통화 전쟁이 더 가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악재는 6월 23일 결정되는 영국의 유럽연합 이제 탈퇴 결정인데요. 국민투표에서 만약에 탈퇴가 가결이 된다면은 주요 국가 증시가 추락하고 외환 시장이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은 국제금융 시장이 지뢰밭을 걷는 한 달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6월이 아니란 얘기도 나오고 7월이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일단은 6월에 금리를 인상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었는데요. 예. 벼랑간 고용 냉각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9월로 연기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옐렌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하는 강연에서 보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거든요. 그래서 연기될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 하나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2%가 넘어야 된다 하는 건데 지금 1.6% 정도거든요. 예. 또 다른 조건은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야 된다 하는데 이것은 지금 이거 1.5%에서 6%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한 건데 신규 일자리거든요. 이것이 이제 20만 개는 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조건인데 이것이 4월에 12만 8천 개 만들어졌는데요. 5월에 3만 8천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급격히 냉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이번 6월에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망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게 미국이 작년 12월부터 금리를 이제 인상 정책을 편다라고 하면서 그때 딱 한 번 올리고 계속 못 올렸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계속 금리 올린다고 공포탄만 쏘고 있다는 거죠. 세계 경제가 더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공포탄만 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미국 경제에도 자신이 없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세계 경제가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럴 바에야 판단 잘못했다. 일단은 미국 금리 인상 유보한다. 당분간 안 올릴 테니까 안정적으로 우리가 세계 경제를 운영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미국의 태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계속 공포탄만 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근데 또 영국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EU를 탈퇴하게 된다면 근데 영국이 EU 내에서 그렇게 이 경제적으로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나라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독일에 비하면 영향이 상당히 적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향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사실 유럽에서 가난한 나라에 속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금융의 뿌리가 영국이기 때문에 그 타격이 상당히 크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이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은 이건 아마 금세기 최대의 금융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영국 입장에서 보면 유럽에 내는 분담금이 독일에 이어서 2위거든요. 그런데 돈만 내고 이익 보는 게 없다. 오히려 남유럽 국가들이 이제 부도기에 휩싸이고 또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영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거 탈퇴하자 이런 어떤 연원이 생겨서 국민 투표를 이제 6월 23일 하기로 한 것인데 만약에 지금 이것이 가결이 되면 근데 지금 여론은 가결이 우세합니다. 여론조사는 브렉시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세하다.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제 하려 말아야 되는 의견보다 3%에서 5% 정도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만약에 이것이 이제 탈퇴가 가결된다면은 우선적으로 영국 경제도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역량이 줄거든요. 외국인 투자가 줄거든요. 또 노동력도 줄거든요. 영국 경제가 좀 침체할 가능성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유럽이 분열한다는 겁니다.
영국이 나가면은 이제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체코라든가 핀란드라든가 덴마크 이런 나라들도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줄줄이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유럽 이번에 무너지면은 유럽 경제 전체가 이제 혼돈에 빠지죠. 근데 더 나아가서 영국은 이제 무엇보다도 금융의 뿌리기 때문에 유럽 금융이 흔들리고 유럽 금융이 흔들리면 세계 금융이 흔들리고 그럼 우리도 이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아까 양적 완화 말씀하셨는데 또 돈 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있습니다. 2012년에 아베 총리가 취임 이후에 이제 돈을 계속 풀어서 엔화 가치가 40% 이상 떨어졌는데요. 수출 늘려가지고 일본 경제 살아나겠다 했는데 수출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일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1% 감소했는데요. 7개월째 연속 감소고요. 1분기 경제 성장률도 0.2%도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일본 경제 큰일 났다. 아무리 돈 풀어도 안 살아난다 하니까 뭐 이판사판이다. 돈 더 풀자. 이래가지고 16일 날 일본은행이 이제 양적 완화를 또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그냥 이것저것 보지 않고 돈 계속 더 풀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통화전쟁만 가열되고 상당한 국제금융시장에 혼란이 올 겁니다. 아니 통제도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그냥 일본 경제 이러다가 그냥 쭉 뻗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경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이 구조조정이거든요. 그다음에 신산업 발굴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그런 체제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돈만 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도 아마 경제 정책을 아베라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경제 정책을 잘못 펴고 있는 거다 이런 어떤 평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원래 이제 외국 해외 요인들에 의해서 취약한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죠. 근데 지금 이미 미국 금리 인상한다 등등 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올해 들어서서 4조 원이나 이미 빠져나간 상태거든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증권시장 보면은 지난 5년 동안이나 주가 지수가 1800선에서 2000선 왔다 갔다는 상자에 갇혔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박스 장사라고 부르는데 5년 동안 상자에 갇혔다는 얘기는 증권시장이나 경제가 그냥 침체에 있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이제 영국이 탈퇴하고 등등해서 악재가 발생하면은 그 박스권 자체가 무너지면서 그 이하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금융시장에 이제 엄청난 혼란이 오고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실물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죠. 사람도 땅에서 지진이 나면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경제는 금융시장이 이제 지진이 나면은 투자 소비가 안 됩니다. 실물 경제라는 것이 투자 소비가 같이 이제 증가가 돼야 살아나는 건데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그게 안 되면은 지금보다 경제가 더 실물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지금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아주 나쁜데 지난 4월에 산업 생산은 지난달보다 0.8% 줄고요. 4월 소비 판매도 0.5% 줄고요. 수출도 5월에 6% 줄었는데 17개월째 감소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제금융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한꺼번에 흔들리면은 실물 경제도 더 좋아지진 않죠.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결정하죠. 그죠? 네. 어떻게 내릴 것 같습니까? 동결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지금으로 보면은 오늘도 기준금리를 동결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네, 인하를 할 필요는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 위보하면은 우리로서는 인하에도 큰 부담이 없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물 경제가 지금 너무 나쁘다. 경기 부양하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유는 구조조정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경기 더 악화될 수 있는데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자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올리기 어려운 이유는 미국이 금리를 15일 날 결정하는데 올릴지 내릴지 아직 모르거든요. 근데 미리 그냥 내려버리면은 이게 큰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 중인데 금리를 먼저 내리면은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또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 걱정입니다. 하여튼 구조조정 빨리 해서요. 한국 경제 다시 살아난다. 그런 어떤 이미지만 생기면 외국 자본 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경제 체질 개선하는 거 그것이 이제 급선무인데 그걸 하려면 큰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이필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신유대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오늘 하루도 정말 뜻깊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